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 김현일입니다. 오늘은 가요국충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이 서양 인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건설자라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여러분, 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효는 부모에 대한 거라면 충은 여기 나와 있듯이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한테 충실하게 대하면 그게 충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없는, 왕이 없는 시대에는 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충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죠.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또 서양에서는 일찌감치부터 왕이 없는 공화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카이사르가 살던 시대,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충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 같으면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라틴어에는 우리하고 딱 떨어지는 말은 찾기가 힘들어요. 대체로 이제 비슷한 말이 이 피델리타스라는 겁니다. 영어로 피델리티라고 그러죠. 신실하게 대하는 것, 신실한 마음, 이런 걸 이제 피델리타스라고 합니다. 동서양의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충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충인지 당연히 이제 개념이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이죠. 단지 이제 그 충성의 형태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화정의 형태를 띄었고, 물론 공화정 이전에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200년 이상 로마에도 왕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왕이 굉장히 거만하게 인민들을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로마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쫓아내고 세운 이제 것이 이 공화국입니다. 영어로 레퍼블릭이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푸블릭, 다수 대중의 물건. 레스라는 게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스 푸블리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정 시대의 로마인들은 자기들 나라를 이렇게 간단하게 SPQR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S는 세나투스입니다.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그리고 포플루스. P는 포플루스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인민이죠. 국민이라고 하면 좀 번역이 어색하고요. 정확한 건 인민입니다. 그 다음 K는 라틴어로 이제 엔드라는 뜻입니다. 엔드. 근데 엔드인데 이걸 붙여버려요. 라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누스. R은 로마누스입니다. 로마의,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과 로마의 인민. 이게 로마의 국가라는 거죠. 근데 왜 세나투스를 앞에 넣느냐? 바로 왕정을 타도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었거든요. 그 인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관이 원로원입니다. 원로원은 늙을 노자를 썼다고 해서 양로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이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체가 원로원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바로 이 공화정 말기에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로마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 형태로의 발전을 완성했다 할까요? 그런 여기 이제 있듯이 도시국가에서 세계 제국으로
로마의 국가 형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그 창조적이고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카이사르라는 말은 후대에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의 시저가 카이사르입니다. 원래는 어떤 집안의 이름이에요. 바로 카이사르 집안의 이름이 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리우스는 시족 이름이고 카이사르가 이제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카이사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강의 끝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공화정 말기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바로 기원전, 그러니까 BC 100년에 태어났습니다. 가문은 뭐 로마의 유수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죠.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아주 부자였던 건 아닙니다. 카이사르가 그 어려서 살던 걸 보면 그 귀족들이 살던 그런 동네는 아니고 그냥 일반 그 민중들이 살던 그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요. 아버지는 원로원 의원을 지내고 이 법무관이라는 그 로마의 상당히 높은 관직입니다. 로마는 이제 그러니까 공화정 시대 로마는 왕이 없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이제 선출하죠. 그중에 가장 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콘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집정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여러 관직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직들 중에서 하나인 관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복수로 존재합니다. 법무관만 하더라도 숫자가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법무관 중에 한 직책을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모친 이름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렐리아 코타라고 해서 굉장히 현명하고 지성적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 집안에서 자기 고모부가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역사책을 읽어보면 로마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공화정 말기에 이 권력 투쟁, 민중파에 서가지고 권력 투쟁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마리우스입니다. 마리우스. 마리우스의 그러니까 이제 조카죠. 조카가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배경은 뭐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교육도 어떻게 받았는지 좀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루타르크 영웅전이 이런 데서 조금 나와 있거든요. 갈리아인 가정교사를 어머니가 초빙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어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일찍 죽어요. 15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부친이 돌아가고 나니까 결혼을 시킵니다. 집안에서.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 상류층 인사들은 뭐 애정 때문에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집안의 어떤 가문 간의 어떤 전략이 있잖아요. 가문의 전략 때문에 어떤 집안끼리 이렇게 엮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킨나라는 사람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을 하는데 이 킨나라는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공화정 로마는 두 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벌쪽파라고 해가지고 원로원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원로원파에 대항하는 이 민중파가 있습니다. 포플라레스. 요 당파가 형성이 된 시기는 역사책을 읽어보면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 사회가 양극화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중들이 몰락하고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 요새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의 불만이 높았죠. 그러니까 민중들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이 부담들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이 제시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민중들의 불만을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이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가이우스 그라쿠스 그리고 그의 동생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또다시 로마의 영웅으로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다 입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올라가 있다는 게 입전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이제 장인이었죠. 장인이었던 킨나는 민중파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이사르의 그 성장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되는데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BC 82년에 치열한 권력 투쟁, 당시에는 거의 내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당파끼리 권력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말로 싸우죠. 그리고 때로는 가두에 나가서 또 데모를 또 하기도 하죠. 그러나 무기를 들고 싸우면 그건 내전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 바로 이 시기가 그러한 내전이 여러 번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벌쪽파의 그 우두머리가 술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술라파가 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반대파인 민중파를 숙청을 합니다. 숙청이라는 게 뭐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살생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그 살생부에 무려 4,700명이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술랍의 그 살생부에 이 카이사르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장인이 그 민중파의 중요한 인물이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도 살생부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술라한테 찾아가지고 쟤는 너무 아직 어리고 하니까 좀 봐줘라 해가지고 이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술라가 저놈이 좀 위험스러운 인물로 자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저 한번 봐주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코르넬리아와 이혼을 해라. 그 민중파의 그 거두의 딸이니까 이혼을 요구를 하기. 그런데 카이사르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아시아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몇 년간 아시아 속주에서 군대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속주의 총독이 벌쪽파이긴 하지만은 워낙 이 카이사르가 당당하고 또 괜찮은 그 청년이니까 자기 밑에 이제 그 막류로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몇 년간 거기 있다가 그 술라가 죽은 다음에 카이사르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8년, BC 78년이었는데 자기 집안 배경도 있고 하니까 공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공직이라는 게 공직에 진출을 하려면 전부 다 선거에 나가야 돼요. 민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높은 관직으로 이제 그 관직을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최고 관직인 이제 뭐 콘술에 당선이 되면 최고 이제 로마의 권력 지위에 올라가서 뭐 이제 최고 출세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는데요. 바로 이제 이 카이사르도 그러한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트리부누스 밀리툼이라고 해가지고 밀리툼은 이제 영어로 밀리타리라는 뜻입니다. 트리부누스라는 거는 뭐 그 호민관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호민관은 아니고 트리부누스 밀리툼이라고 하면 그 대대장 정도의 군대 내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사관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히는 겁니다.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내에 입문을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당시 로마에서는 출세하려면 일단 군대에서부터 복무를 해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콰이스토르에 선출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선출입니다. 이 콰이스토르라는 게 우리말로는 이제 그 회계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무슨 사무실에 앉아서
회계를 보는 게 아니고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그 군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을 한다든지 거기에 연관된 그 회계 업무를 보는 것이 콰에스토르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 바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또 이제 전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걸 옆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통 뭐 카이사르도 31살 때 콰에스토르 직책에 올랐으니까 제법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돼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 로마의 그 이제 출세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세를 하려면 이 콰에스토르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걸 쿠르수스 오노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노룸이라는 게 이제 명예, 영어 아너라는 거죠. 그 명예의 길을 쭉 간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그 아너라는 게 왜 그 아느냐. 당시에 이 로마의 관직은 봉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 상류층만 이 관직을 맡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로 선출이 됩니다. 이것도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선출이 됐는데요. 그 오늘날 여러분들 그 가톨릭의 교황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파파,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그거 말고 또 그 공식적으로는 폰티펙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로마에서 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가리킬 때 폰티펙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 로마의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전을 관정을 한다든지 하는 최고의 그 재관을 그 폰티픽스 막시무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한 관직이거든요. 로마에서 관저가 제공이 되는 유일한 관직이 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세의 가도를 이제 계속 달리는데요. 이 39세 때에는 이 스페인 총독이 됩니다. 로마는 벌써 이 시기부터 그 해외 여러 영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토들을 그 프로빈키아, 속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주를 다스리는데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아무나 파견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원로원에서 뭔가 국가의 통치 경험을 쌓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관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의 그 명칭이 이 프라이토르라고 합니다.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프라이토르를 역임했던 사람을 총독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가 처음으로 이제 그 파견이 되었던 그 속주가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 그 스페인 그 남쪽에 있는 그 속주가 이제 그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였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 속주를 통치를 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루시타니아라는 곳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은 그 행정 장관이기도 하지만은 또 군대를 거느려요. 그래서 모든 치안 문제 이런 걸 다 책임을 집니다. 루시타니아는 바로 오늘날의 그 포르투갈을 말하거든요. 포르투갈 있는 지역을 그 로마의 그 영토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그런 공적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적을 그 토대로 해서 이 40살 때는 드디어 로마의 최고 관직이었던 그 콘술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마의 최고 관직 콘술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뒀느냐? 한 명이 되면 옛날처럼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모든 권력을 혼자서 행세를 하다 보면 왕처럼 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정으로 돌아간 거죠. 로마인들이 제일 이제 그 좀 염려한 것이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그 권력자가 출현하는 것, 전제적인 권력자가 출현하는 걸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두고 서로 이제 견제를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비토라고 그래가지고 베토,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죠. 그 베토라는 그 제도를 둬서
그 밑에 있는 그 호민관이라는 그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된 관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호민관이 있는데 그 호민관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집정관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책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상호 견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독재자의 출현을 전제 권력 1인 권력자의 출현을 막았다 할까요? 그런데 자관 그 카이사르가 40세에 집정관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원론에 반대해서 이 세 사람의 그 실력자가 이 권력을 나눠 가집니다. 이 비밀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의 그 비밀 협정을 통한 그 3인 체제를 트리움비라트라고 합니다. 비르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트리움은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이제 권력을 나눠 가지는 그 체제. 우리말로는 이제 삼도 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입니다. 전부 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을 뒤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집정관이 되고 나서 최고의 관직에 오른 다음에 그 카이사르가 이제 취한 정책을 보면 민중파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중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을 등에 업고 이제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걸 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명한 그 농지법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로마사 책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그라쿠스 형제도 이 농지법이라는 것을 그 시행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 반대파의 그 원로원입니다. 원로원의 그 반대 때문에 한 사람은 그 맞아 죽고 또 그 형은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농지법. 렉스라는 건 이제 법이라는 뜻이고 아그라리아는 이제 그 농지에라는 뜻입니다. 이 그 농지법의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로마가 엄청나게 이제 팽창을 하고 있었죠. 원래 로마가 시작이 된 게 이제 오늘날의 그 로마시에 조그만 이제 도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공화정 말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페인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갈리아도 프랑스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로마의 그 지배하에 들어간 영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국유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국유지를 국민들한테 이제 빌려줘요. 그런데 보통 농민들 같은 경우는 뭐 노예도 몇 명 없고 그도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자본이 없으니까 많이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뭐 노예가 몇백 명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장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 넓은 땅을 빌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만한 땅을 그 빌려서 마치 자기 땅처럼 이제 그 국가에 임대료만 바치면 되니까 그걸 이제 대대로 이제 상속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국유지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더욱 커져요. 그리고 그 국유지를 경작을 하려면 노예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외국으로부터 많은 노예들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자영농을 위협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민중파에서는 이 부자들이 많이 경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국유지를 원래는 이제 그 일정한 제한이 법으로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다 무시가 되고 엄청난 이 국유지가 이제 소수의 손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걸 다 심사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다 회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난한 서민들한테 나눠주자. 물론 그것도 무상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농지법인데 로마의 그 공화정 말기에 일종의 계급 투쟁의 그 포커스가 되었던 게 초점이 되었던 게 이 농지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이사르는 이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그라쿠스 형제가 시행하다가 실패했던 이 농지법을 그 원로원을 통해서 이제 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원로원에서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어떤 방책을 사용을 하느냐? 원로원이 아니고 민회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려고 해요. 민회라는 게 로마에서는 인민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시민들을 좀 선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민들이 그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농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그 물리적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민중의 힘을 그야말로 민중의 힘을 동원해서 이제 이 농지법을 통과시키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로마 민중들 사이에서 카이사르의 인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또 권력의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 전 단계로서 갈리아 총독을 맡게 됩니다. 갈리아라는 게 어디죠? 바로 오늘날의 프랑스 땅을 당시에는 이제 갈리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이탈리아 북쪽 지역도 갈리아 키잘피나라고 했습니다. 이쪽 편에 갈리아라는 뜻입니다. 산지 이쪽 편에 알프 산맥 너머가 아니고, 그래서 알프 산맥 너머 쪽은 갈리아 트란살피나,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갈리아 키잘피나, 그리고 일리리움이라고 있습니다. 일리리아. 오늘날의 이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지역인데 요새 동구 여행 갈 때 여기 많이 갑니다. 요 세 지역을 카이사르한테 맡기고 통치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도 예외적으로 긴 5년, 그리고 4개 군단을 통치를 위해서 이제 카이사르 수중에 맡기는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누가 하느냐? 실제로는 이 삼두, 세 거두가 모여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예외적으로 이제 큰 권력을 갖고 갈리아로 이제 부임을 해서 몇 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갈리아 통치를 할 때 순탄하게 통치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갈리아 여러 부족들, 그리고 또 이제 게르만계 족속들이 있거든요. 게르만 계통의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러한 족속들이 이제 로마의 통치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계기가 헬베티아인들의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헬베티아라는 것은 바로 스위스를 말합니다. 스위스의 이름이 옛날에는 헬베티아였습니다. 헬베티아 공화국이라고 하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헬베티아인들인데, 이 헬베티아인들의 이동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이제 부족들이 이제 부족들로 나뉘어져 살고 있던 이 갈리아 전체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갈리아 봉기를 성공적으로 이제 진압을 했던 것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최후에는 이제 갈리아인들이 모두 다 갈리아 부족들이 이 갈리아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유명한 지도자가 베르킹게토릭스라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와서 처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이 갈리아 총독이었던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당시에 이제 전황 보고서라 할까요? 매년 이제 원로원 최고 기관인 원로원에 이제 보고서를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갈리아 전기라고 돼 있습니다. 갈리아 전쟁에 관한 보고서. 그래서 요게 라틴으로 아주 모범적인 라틴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한동안 이제 라틴어 배울 때 이 책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갈리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반대파들이 이제 나서서 이 카이사르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삼두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소환을 하는데 카이사르가 불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요. 원래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때는 군대를 두고 무장을 해제한 채 들어와야 되는데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반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비콘 강이라는 게 이제 그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강인데 그게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국경이었습니다. 그 너머가 이제 갈리아 그 키잘피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강을 건너게 되면서 이제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전에서 이제 그 주된 경쟁자가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 자기하고 이제 그 같이 권력을 나눠 가졌던 그 폼페이우스가 그 원로원 편에 붙게 되면서 이제 그 적이 되었던 거죠. 유명한 시저와 폼페이우스 간의 이제 그 내전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기를 이제 그 카이사르의 권력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있는 그 적대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가 이제 그 일종의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 딕테이터 영어로. 이 딕테이터라는 게 바로 이 그 로마에서 온 그 로마의 제도에서 온 말입니다. 딕타토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딕타토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원래 비상시에 전쟁을 한다든지 뭐 그 외적이 침입을 했다든지 하는 시기에 콘sul 2명 중에 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모든 대권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어떤 군대의 지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 사람의 독재관을 두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딕타토르라고 하죠. 비상관직입니다. 그런 비상한 시기에만 두는 거지 항상 평소에 두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민관들이 행사하는 거부권도 독재관한테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카이사르가 비난을 받았던 게 바로 이 관직을 이 임시 관직이었던 이 독재관을 자꾸 임기를 연장을 해요. 처음에는 뭐 5년, 그리고 후에는 10년, 그리고 나중에는 BC 44년입니다. 종신, 자기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독재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카이사르가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시해가 되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카이사르가 이제 그 시해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독재관으로서 취한 정책을 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단히 이제 그 뛰어난 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역사가들이 클레멘티아, 라틴어로 클레멘티아 하면 그 관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내전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정적들 술라 같은 경우는 다 죽였잖아요. 4,000명 넘게 죽였으니까 엄청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죽이지 않아요. 정적들, 외국으로 도망갔던 정적들 귀국하는 거 허용합니다. 그리고 재산 몰수도 안 합니다. 몰수했던 재산도 다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달력, 유명한 그 달력이 새로 이제 그 달력이 나오는데 율리우스력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음력에 기초를 해가지고 355일이었습니다. 1년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태양력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그 봄이 됐는데도 여전히 가을 날씨고 봄이 됐는데도 겨울 날씨고 뭐 이렇다 이겁니다. 너무 격차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1년의 길이라는 거를 길이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을 동원해서. 당시에 이제 천문학이 발전해 있었던 게 이집트라든지 그리스 같은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그 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1년이 도대체 며칠이냐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65일이 아니고 365일 하고 한 4분의 1 정도. 우리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6시간이죠. 그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12시간으로 하루를 따지니까 한 3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4년마다 이제 곧 약간 윤달을 둬가지고 하는 이제 그 맞추는 이제 그런 달력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카이사르가 이제 주관해서 이루어진 달력 개정입니다. 이게 1582년 지금도 사용이 돼요. 이 체제가 사용이 되는데
나중에 정확한 태양력과 또 이제 그 10몇 분 차이가 나거든요. 1년의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면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1582년에는 한 10일 정도가 차이가 났다 해서 이제 가운데서 10일을 줄여버려요. 그게 이제 그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의 그 이제 달력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율리우스 달력이 이 이후에도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달력 개정을 했던 인물이 이제 카이사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식민 정책. 식민이라는 게 이제 로마의 주민들, 특히 이제 제대 병사들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속주로 이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토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러 식민 콜로니아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르타고, 코린토스라는 게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카르타고는 예전에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싹 파괴가 됐어요. 이거 다시 이제 재건합니다. 코린토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린토스는 그리스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도 확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 카이사르가 관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주민들을 포용을 하는 거죠. 로마 시민하고 이제 거의 같은 지위를 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대부분 폐허긴 하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남아있는 포로 로마노입니다. 로마의 광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가 독재관으로서 종신 독재관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왕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파들은 카이사르가 이제 왕이 되었다, 실제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로원과 민회에서 카이사르한테 여러 가지 이제 아첨하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카이사르를 칭송해서 부여한 권한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권리들, 권한들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종신 독재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임페라토르라고 해서 이것도 칭호입니다. 칭호. 오늘날의 영어에서 황제를 엠피러라고 하죠. 엠피러라는 게 이제 임페라토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선 장군한테만 살짝 붙여주는 칭호였는데, 이 사람한테는 항상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의 아버지, 엄청난 거죠. 조국의 아버지, 파테르 파트리아에. 그 다음에 이제 자줏빛 망토와 월계관 상시 착용권.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낯선 것일 텐데요. 로마 황제들이 입는 옷이 자줏빛 망토였습니다. 자줏빛 옷. 그것을 이제 이때부터 이 아주 고귀한 빛깔이라고 해서 카이사르한테 이제 허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황제들의 옷이 돼요. 라틴어는 푸르푸라라고 하는데, 푸르푸라, 퍼플이죠. 퍼플 영어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특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임명권입니다. 이 하급 공무원들을 민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이제 카이사르가 임명을 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권리가 주화의 얼굴을 새길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당시에 로마에서 제작된 주화가 있는데, 보면 한쪽은 이제 카이사르의 얼굴이고 반대쪽은 이제 여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신과 거의 같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마 공화정의 정신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그러한 권력 집중이 이제 카이사르 수중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카이사르가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이 카이사르 자신의 이제 암살로 귀결된다 할까요?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성공하면 또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살해된 날짜가 BC 44년 3월 15일.
로마인들은 이데스라고 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을 이데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스 마르스 3월 15일 날 그 원로원 회의에서 그 반대파들 카이사르가 그 카이사르의 정책 반대하고 카이사르의 권력 집중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음모를 그 전부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가지고 카이사르를 이제 죽이죠. 원로원 회의에서 일거에 그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그 칼로 카이사르를 그 찔러서 죽이는데 그것이 이제 3월 15일이었다 이겁니다. 그 원래는 이제 그 며칠 뒤에 파르티아 원정을 가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자, 역사에서 이제 그 카이사르의 죽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만은 그 시의 파로는 그 두 사람이 이제 흔히 이야기가 되죠. 그 주도자, 실질적으로 이제 주모자는 그 카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카시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시우스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가담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불행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그 마르쿠스 브루투스라고 요 사람은 카이사르의 아들처럼 카이사르가 이제 아끼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그 폼페이우스 쪽으로 넘어가지고 이제 폼페이우스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하고 싸우기도 했지만은 그때 전투에서 그래요.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는 절대로 죽이지 말고 좀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생포해라.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이제 그 생포하는데 나중에 다 그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를 이제 배반을 하고 이제 카이사르를 죽이는 이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이사르가 그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카이사르의 그 젊어서부터 알던 애인이죠. 그 세르빌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카토의 그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이제 그 정적이죠. 아주 중요한 정적 중에 한 사람인 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세르빌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세르빌리아의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 뭐 그 카이사르의 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이사르가 뭐 15살 때 처음 사귀었다고 하니까 그때 뭐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그 아끼던 이제 그 브루투스가 그 카이사르의 그 시에파에 그 가담을 그 했는데요. 요 카시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하고 성격이 좀 와일드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브루투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로마에서는 누구나 다 존경하고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내리던 사람입니다. 철학에도 아주 깊은 조예를 갖고 있던 그 젊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또 그 한 사람의 그 브루투스가 있는데 카이사르의 그 참모였습니다. 갈리아에 나가서 통치할 때 그 참모였는데 카이사르가 그 유서에 그 두 번째 상속자로 지명을 그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카이사르 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카이사르 그 살해 음모에 이 가담을 하게 되었던 거죠. 좌우간 이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입장에서 카이사르를 죽이는 짓을 했느냐. 그야말로 이제 배반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다 이겁니다. 카이사르가 공화정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카이사르를 그 원로원에서 죽이고 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민중들한테 그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폭군은 죽었다 이거. 카이사르를 폭군으로 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는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자유를 빼앗아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선동이죠. 사실과 꼭 맞는 건 아니고 카이사르가 폭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좌우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민중들한테 카이사르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카이사르를 죽인 게 카이사르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인 게 아니고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시에파도 그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토니우스라고 그 카이사르의 또 다른 신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심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양자로 지목을 했던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시에파를 그 격파를 하기 이제 시에파와 이제 싸우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로마 공화정기의 마지막 내전의 마지막 국면입니다. 마지막 국면. 그래서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안토니우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카이사르 신복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된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손을 잡고 그 시에파와 전쟁을 그 하게 됩니다. 요 인물은 바로 이제 그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정확하게는 이제 그 외손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재가하는 바람에 그 자기 외할머니 집에서 이제 그 외할머니 집이니까 카이사르 집이에요. 카이사르 집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이제 그 양자처럼 이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유서에서 그 자기 그 상속자로 지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유서라는 게 죽기 직전에 쓴 게 아니고 항상 그 죽기 훨씬 이전에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내전이 일어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권력을 잡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인 승자가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우리가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죠. 이 카이사르는 그 사후에 원로원에 의해서 이제 국가의 신으로 이제 추존이 됩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이제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연유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게 그 사람을 이제 신으로 떠받드는 것 이것이었죠. 내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제 구축된 체제를 역사에서는 원수정이라고 합니다. 좀 한자 말로 써가지고 원수라는 게 이제 프린캡스,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원로원의 우두머리로서 그 이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권력 체제를 국가 체제를 이제 프린키파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화정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실제 권력을 다 자기 손에 넣은 거예요. 군사, 행정 뭐 이런 거, 종교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대제사장도 자기가 하고. 그러나 그 형식은 이제 권력을 원로원과 인민이 부여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그 제정 시대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개막이 되는 겁니다. 자, 카이사르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내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카이사르는 로마 민중이라든지 속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원로원이 중심이 되었던 벌적파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클레멘티아라고 했죠. 관용. 적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푼다. 포용과 관용의 정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이 병사들과 민중의 열렬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잡았던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잡고 또 이제 그 권력이 너무나 이제 한 사람 자기 손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적 시해를 당하게 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모나르키아라는 거는 이제 한 사람이 통치하는 체제, 모나키, 영어로 모나키 하면 군주정이잖아요. 이 군주정과 같은 그런 그 정치 형태를 취하게 띄게 되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시에파에 의해서 이제 비난을 받았던 원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만은 이 빚도 엄청나게 졌어요. 젊어서부터 엄청나게 돈을 꿔댑니다. 필요하면 엄청나게 돈을 빌려요. 근데 조금 더 유책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빚도 많이 청산을 승전을 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그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득하면서 이제 그 빚도 갖고 하는데요.
로마사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웅이라는 게 뭡니까? 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인물이 영웅입니다. 헤겔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이사르야말로 로마의 으뜸가는 영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충이라는 게 국가에 대한 봉사죠. 결국은 그 국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시대마다 다를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어떤 것을 요구했는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현한 인물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의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웅이라는 게 결코 행복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보면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만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렉산더 그랬죠.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이사르의 개인적인 비극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반대파들, 심지어는 자기가 아끼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첫째 부인,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애 낳다가 죽은 거죠. 둘째 부인 폼페이하고는 그 근거도 없는 추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딸 하나 있었습니다. 율리아라고. 자기하고 경쟁을 했던 그 폼페이우스에게 시집가서 이 사람도 이제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딱 하나 낳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양자라고 했죠.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 외손녀의 아들이라고 했고, 유일한 혈육 아들은 케사리온이라고 해서 케사르의 작은 케사리온이라는 케사르라는 뜻이죠. 케사리온. 바로 그 누굽니까? 이집트의 여왕. 예?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12살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쥐게 되니까 카이사르의 혈육이 살아있다. 아,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언제 자기 권력에 대해서 위협이 그쪽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여라 해서 이제 마지막 혈육이었던 케사리온도 죽게 됩니다. 자, 개인적인 비극이죠. 비극적으로 죽고 또 자기 혈육들, 부인들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이사르의 업적, 역사 속에 남긴 그 빛들이 조금 더 위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웅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